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지혜입니다. 생생한 시사법률 토크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나오셨습니다. 이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제가 속이 뻥 뚫린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부끄러워하고 계세요. 생재현 연구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들 시사법률 토크의 관전 포인트 있다면 좀 탁 짚어주시죠. 제가 지금 이 장소에 없어요. 방송은 시작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막 PD가 막 난리 난 거죠. 어디 계세요? 이러니까 저 밥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변명들, 이 사건에서 일어난 것들을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들으시면 재밌고 화나고 한편으로는 분노하실 수 있는, 같이 분노하고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도 안 되는 핑계, 말도 안 되는 변명들 주제로 이야기 풀어가 보려고 좀 준비를 해오셨거든요. 네네. 사실 뭐 단골 변명들 있잖아요. 차가 막혀서. 그 올림픽대로에서 사고가 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막혀서.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 절대로 이런 핑계가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변명을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오늘 이런 사건, 사고에 관한 소식들, 말도 안 되는 핑계, 변명에 대한 얘기들 우리 승재현 연구위원님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이슈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데일리탑 이슈 황당한 병명. 청지인 지옥 같았다. 8명 압사한 미국 콘서트 쿠팡 직장 내 괴롭힘 첫 인정. 손흥민 봉사시간 못 채우면 군복무를 주제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소식이 준비되어 있네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얘기 풀어갈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떠들썩한 화제의 중심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정확하고 속 시원한 시청자 무료 법률 상담에서부터 시사, 경제, 문화 등 재밌게 알아보는 시사법률 토크쇼까지 절대 놓칠 수 없는 생생한 법 이야기, 생생법률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데일리탑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탑 이슈 주제는 바로 황당한 변명입니다. 황당한 변명으로 자신의 그 저지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들도 많은데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어떤 변명을 내놓고 있는 건지 오늘 좀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 얘기부터 좀 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이름과 또 사진이 공개를 하셨죠. 맞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예, 이런 억울한 했습니다. 사연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큰 결심을 하셨는데 지난 7월 25일이죠. 황혜진 씨가 사귀던 30대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 가해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 이 소식부터 좀 간단히 정해 주시죠. 사실 재판이 이제 어제 말고 한 2번 정도 지금 열려 있는데 피해자 측 그 어머님하고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피해자 어머님께서 계속 우세요. 아이고. 딸이 그렇게 무참하게 유명을 달리하는 모습을 다 CCTV를 통해서 확인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 이제 재판이 열리면서 그 재판 과정에 그 예진 씨 어머님이 나오셔서 정언을 하셨어요. 사실 유족에 정언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CCTV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딸을 구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딸을 구하는 방향으로 그 남자가 움직였어야 되는데 딸을 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남자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즉 112 신고를 한다든가 119 신고를 할 때 그 과정이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정의의 어떤 실현적 차원에서는 공소장을 조금 변경하자. 지금은 사실 상해치사인데 상해치사를 살인죄로 좀 바꿔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 잘 판단할 수 있겠죠.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법 조문상으로는 이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정의적 차원이 있다면 법원 단계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의무적 규정으로
형소법에 되어 있으니까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하고 어떻게 자료를 들여다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A라는 어떤 그 범죄가 있는데 이 범죄를 완전히 이렇게 닫고 이 범죄는 보지 않고 네. B라는 범죄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맞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앞에 있는 이 억울한 분명히 이건 법원에서 판단해가 결론은 나오겠지만 네. 이 사건을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지 그거는 이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소장 변경, 법조문의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 검찰의 공소유죄는 상해치사밖에 없지만 네. 그걸 예비적 청구와 주위적 청구라 그래서 살인죄를 주위적 청구로 가고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상해치사를 예비적 청구로 간다면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해치사는 반드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지금 유족 측의 입장은 적어도 살인죄를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 이 피고인을 처벌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적어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이걸 완전히 닫고 아예 열어보는 더 열어보지 못하는 상자로 만들 게 아니라 한번 열어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죄명이 무엇인지는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오늘 이 황당한 변명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게 그 피고인의 입장에서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인지는 네. 몰라도 그 피고인, 피해자 유족들에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재판 과정에서 하고 있다라고 기자들이 밝혔습니다. 아, 이렇게 황망하게 유명을 달리한 이 피해자의 부모님들 이 마음이 어떠실지 저희가 감히 그렇죠. 짐작하기도 어렵잖아요. 유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적어도 살인죄를 한번 펴보고 싶다. 한번 다퉈볼 기회는 달라. 유족의 말도 좀 충분히 공감이 가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사건 얘기도 좀 쭉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아니 한 남성이 여고생이 살고 있는 주택에 무단 침입을 했어요. 왜 침입했다고 한 건가요? 이거 뭐 환당한 별명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보면서 딸 키우는 아빠는 진짜 화가 나는데. 치밀죠. 예. 고등학생이 네. 이제 A 씨라는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도와주면 끝내야 되잖아요. 도움으로 끝나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가 하면 9시쯤 대전에서 차를 몰던 20대 남성 A씨 길가에서 도움을 청하는 여고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B양이 이야기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길 물어본 거죠. 그렇죠. 길 길을 물어본 물어봤는 거죠. 근데 이 A씨가 이제 집에까지 데려다 여기서부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참 선한 분들 되게 많으세요. 많은 선한 분들이 있는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 선한 분들 사이에 한 마리의 늑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늑대냐 늑대가 아니냐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2분의 1의 확률이에요. 이게 양이 100만 마리 중에 한 명이 늑대라는 건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 확률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건 딱 2분의 1의 확률인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피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안 했어야 되는데 또 피해 고등학생 착하다 보니까 이 그 A 씨가 집에 바래다 주겠다는 그 자동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밤 10시쯤에 이제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러면 정류장까지 안 데려다 주고 집에까지 데려다 준 착한 아저씨가 되려면 여기서 이제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B양을 내려준 A씨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찌된 영문인지 한 40분 정도 지납니다. 네. 40분 정도 지나서 다시 아파트로 삑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가야 되잖아. 가야죠. 다시 40분에 돌아와서 이제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계단으로 아파트 5층까지 올라갑니다. 5층까지 올라가고 2분 만에 다시 그 승강기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아파트를 떠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해프닝인데 이것만 봐도 뭔가 느낌 왜 왔다 갔나 쎄하죠. 하죠. 그래. 이제 이 다음 단계에 또 이 남자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씨, B양이 귀가한 지 10분 정도 지난 아까 10시에 데려다 줬잖아요. 11시쯤에 다시 아파트를 찾아옵니다. 또 왔습니다. 그렇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갔어요. 이번에는 승강기를 타고 B양이 머물고 있는 아파트 층에 내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B양이 살고 있는 현관문에 있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띡띡띡띡띡띡 눌러봐요.
아니 무슨 번호일 줄 알고 또 그걸 그러니까요. 눌러봅니까? 그래서 한두 번 눌러보고 한 4분 정도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간 뒤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이때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A씨 잡히게 되고 이제 이 A씨가 이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로 잡혔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황당한 변명을 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죄로 잡혀 들어갔나요? 뭐 보통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빌딩의 외부 공간들 있잖아요. 네. 뭐 계단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앞에 현관도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위요지라고 해요. 위요지. 근데 뭐 그건 뭐 한자어고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일본말도 아닌 듯하고 뭔가 한자어인데 그런데 딱 와닿지도 않아요. 와닿지도 않고 우리가 이런 법률 용어가 좀 순화돼야 된다는 게 제 맞아요. 기본적인 생각인데 건물 주변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외벽을 이렇게 쭉 바깥에 이렇게 벽을 설치해 놓잖아요. 그 벽을 설치해 놓은 안에 있는 공동 주거 지역 여기에 들어가더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는데 이 주거 침입죄가 이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어떤 선한 목적으로 갖는 게 아니라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그렇죠. 그때는 이게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주거 침입죄 이야기하면 혹시 그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중요한 판례가 그렇죠. 나왔죠.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저는 사실 대법원 판례에 공감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이 앞선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뭔가 형사처벌을 다른 걸로는 할 수 없을까 이런 연구도 사실 네네.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와 불륜을 한 상대방이 내 주거를 침입했다. 이걸 근거로 주거 침입죄로 처벌이 될 수 있냐에 대해 대법원이 주거 침입이 아니다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편의 부재 중에 부인이 상간남을 데리고 와서 내가 어제 자고 있던 침대에서 상간을 했을 때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 남편이 다른 상간녀를 데리고 와서 침대에서 어제 저녁에 나와 같이 잤는 침대에서 내 집인데 내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인데 내가 정말 스위트홈이잖아요. 내가 힘든 나의 몸을 기댈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그게 용납이 안 돼서 옛날에는 남편이나 부인의 부재 중에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왔을 때 그 남편이나 부재 중인 남편이나 부인의 의사에 반했다고 해서 거기 있는 그 남편이나 부인의 성낙을 얻었다 할지라도 부재 중인 사람에게 성낙을 못 얻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라고 봤는데 그랬죠. 우리 대법원이 아니다. 이거는 주거의 평온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했어요. 뭐 이게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뭐 주거 침입죄로 어떻게든지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 하나의 어떤 대용적 처벌이라는 측면도 존재를 하겠지만 저는 이걸 과연 법리적으로 정말 처벌하지 않는 거는 주거의 평온이냐 주거권이냐 이걸 따지면 되기는 되는데 법이라는 게 사회에서 필요한 법규범, 상식, 도덕, 윤리도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이제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하면서 전원합의체 판례가 전원합의체로 뒤집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 있는 거 아니냐.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되지만 판결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무조건 허용되어야 한다라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법의식과 윤리적 측면, 도덕적 측면에서는 적어도 불륜을 하는 장소가 집이고 그 집에 부재 중인 남편이나 부인의 성낙을 받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소심한 생각인데요. 예, 나중에 제가 한번 판례 평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네, 벌써 좀 주거 침입 얘기 좀 나눠봤는데 그만큼 이런 논란이 나오고 이런 다양한 얘기가 존재하는 거 이유 자체가 주거 침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일 것 같아요. 지금 이 경우에 분명히 이제 이 사람이 선한 목적으로 들어갔으면 주거 침입죄가 안 되는 거예요. 범죄 목적으로 아까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그렇죠. 범죄 목적이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사이에 들어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목적이 아니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과연 이 경우에 이 남자가 여기에 왜 갔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범죄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뭐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게 위요지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주거에 살고 있는 모든 아파트 주민이 와 이렇게 놀라지는 그런 건 아니죠.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어떻게 얼척없는 변명을 하는가 하면 아니 바깥에서 보니까 유리창이 하나 있는데 그 유리창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아니 또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뭔 뜬금없는 진짜 제가 이 판례 2년 전에 나온 판례인데 이 사건인데 진짜 머릿속에 뭐지? 진짜 물음표가 한 100만 개 머릿속에 아니 왜 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당신이 왜 그걸 궁금해해요? 왜 궁금해해? 그래서 일단 자기는 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들어갔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변명을 합니다. 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약간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말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돼서 굉장히 제가 진중해야 되지만 뒤에 있는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제가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데 그냥 눌러보니까 갑자기 그 여고생 집 앞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현관 도어락에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봤어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위원님? 답답하죠. 그냥 이렇게 고구마 있잖아요. 고구마 그냥 하나를 그냥 입안에 그냥 엮고 꿀떡 넘긴 느낌에 물도 없이 김치도 없이. 딱 아니 이게 이런 변명이 과연 통할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법원에서는 이 변명 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여고생을 아까 데려다 주고 난 다음에 이 남성, 이 아파트에 들어간 첫 번째 이유 현관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바깥에서 확인할 수도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아까 창문이 열리는지 네. 안 열리는지 그러니까 굳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걸 확인할 이유는 전혀 없었고 없었고. 분명히 한두 번 정도 약을 먹었던 경험은 있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앞뒤의 맥락이 전혀 없었기 맞지 때문에 않고, 네. 그런 어떤 변명도 다 거짓말이었다. 결국 이 남성, 이 여고생에게 뭔가 해코지라 그러죠. 해코지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이 남성의 머릿속을 못 들여다봐서 그냥 해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남성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단어 왜 남성이 여고생 집에 들어갔을까? 목적은 하나일 건데 아직 법원에서 이 부분을 확인 안 해서 네. 우리가 그거를 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이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듯해서 그냥 해코지 목적으로 들어가는 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으니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항소를 했다면서요? 네네.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게 형이 더 올라가요. 뭔 뭔 소리냐?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판사님이 생각하셔가지고 이건 법원 시청자 여러분 상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될 수 있고 공감될 수 있고 소통될 수 있는 일은 법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같이 도대체 왜 뜬금없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만 할까? 그리고 오로지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범죄를 바라보는 피고인의 태도를 범죄의 어떤 양형의 판단의 자료로 삼거든요. 그래서 반성하지 않고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핑계만을 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형을 높이는데 이 형을 높여도 결국은 집행유예가 나와요. 이게 주거침입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옛날에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변호사님? 어떤 거요, 위원님? 신림동에 네. 한 여학생이 아침에 툭툭툭툭 걸어가고 있었어요. 뒤에 있는 남자가 탁탁탁탁 다가와요. 다가오더니 이 여성이 공동 현관문을 탁 지나갑니다. 네. 뒤에 탁 붙어요. 그리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쫙 올라가요. 네. 근데 뒤에 언제나 딱 이렇게 탁 저 서가 있는 거죠. 섬뜩해요. 그리고 이 여성이 문을 열려는 그 순간에 이 남성이 문을 잡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행히 그 사건에서 이 여성이 그 남성을 돌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남성에게 과연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 주거침입죄밖에 적용이 안 됐어요. 아쉬움이 남죠. 이 남성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들어서 말을 하고 싶어서 뭐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뭐 이것도 아니고 길에서 마음에 들면 이건 요번에 말이 그렇게 하면 스토커가 되는데 그쵸? 정말로 마음에 들었으면 백주대낮 길에서 임 변호사님 정말 단아하십니다. 저같이 일천하고 못난 사람이지만 저와 잠시 대화를 나눌 수 나눌 수 있.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해야지
적어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최후고 종착 지점인 자기 집에 들어가는 말도 안 순간에 돼요. 무슨 문을 열어가 당신이 좋아라고 말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의원님 아니에요? 그냥 쪽지 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그런데 되죠. 여기서 이 남성의 머리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폭력의 목적이 있다라고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남성을 가중처벌하는 주거침입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원님.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폭력 범죄의 특별법을 하나 만들 때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 유출을 하는 거는 이거는 성폭행을 동영상을 가지고 사람에게 협박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이런 것도 성폭력 범죄의 하나쯤 특별 규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범죄 목적 자체가 성폭력의 목적이라는 게 이런 개연적으로 확인될 때, 아니 마지막 순간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남성이 문을 잡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성폭력을 목적으로 주거 침입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좀 만들었으면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신림동 1년이란 실형이 나온 게 그렇게 많지 않는 정말 예외적인 실형으로 된 판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경우에도 그냥 집유로 끝내는 게 아니라 좀 성폭력 범죄에 이것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변호사님께도 약속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건데요. 성폭력 범죄에 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 만들어서 이 부분도 협박죄도 가중처벌하듯이 이러한 주거침입죄도 가중처벌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하고 혹시 그런 입법안이 올라오면 우리 변호사님도 박수 쳐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 써서 살펴보고 있고 예.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시니까 좀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드는데 진짜 주거침입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오늘 기자분도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1인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1인 가정에 지금도 여전히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고민이 있다라고 말씀 주셔서 사실 수사라는 게 디지털화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셉티드라 그래가지고 환경공학적 설계라 그래서 뭐 길을 밝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밑에 여성 안심 길을 만들고 CCTV를 조금 더 많이 설치하고 이런 부분 디지털로 범죄 예방적 수단이 되지만 이 디지털에 아날로그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범죄는 실효적으로 예방되지 않거든요. 치안의 최고 말단이 지금은 지구대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치안의 최고 말단은 파출소였어요. 제가 100m 근처에 파출소 있는 모든 지역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파출소는 각각의 지역에 가장 많은 영역의 파출소가 지금 있었군요. 있어야 되는데 신속한 출동과 어떤 효율적인 어떤 예방을 위해서 전부 다 지구대로 만들고 그 지구대를 축소시키면서 사람은 느리되 신속한 출동 때문에 자동차를 이렇게 거기 많이 좀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경찰이 그렇게 판단하는 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뿐만 아니라 파출소 좀 늘려서 그냥 여성들이나 아니면 그 주위에 1인 가정들이 많을 때 비정령의 방법으로 비정령의 시간에 반드시 순찰을 돌아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지 그 순간에 범죄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잡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치안의 최고 말단인 파출소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 지금 자치경찰이잖아요. 자치경찰은 그 지역의 치안 수요에 가장 적합한 치안 행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n분의 1로 쫙 내렸거든요. 야 시끄러. 무슨 그 지역에 그게 뭐가 필요해. 우리는 그냥 일률적인 이런 치안 행정을 펼칠 거야. 이랬는데 자치경찰이라는 거는 정말 그 지역에 1인 가정이 많으면 1인 가구가 많으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파출소를 만들고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돌 수 있는 그런 치안 행정력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1인 가정에 있는 그다음에 1인 가구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진다는 입장에서 경찰의 최고의 목적은 범죄 후에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범죄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게 첫 번째 임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안행정경찰 작용이라 그러고 사법고시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범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비정령 방법으로 그다음에 비정령 시간에 좀 치안의 최고 말단인 파출소를 좀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저희 아이들도 경찰차 제일 좋아하거든요. 나 나쁜 사람 만나면은 경찰한테 연락해야 돼 이런 얘기도 자주 하고 경찰차만 봐도 박수치고 좋아해요. 사실 저도 운전하다가도 경찰차 보면 안심이 되고 저도 한번 안전벨트 다시 한번 네. 붙여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위험에 빠졌을 때 가장 의지되고 네.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연락해야 되는 게 바로 경찰인데 맞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굉장히 또 좀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죠. 경찰관에게 도움을 처했는데 지금 칼부림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찰관이 도망갔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사건 소개 좀 해주시죠, 의원님. 사실 되게 불편한 사건입니다. 이게 경찰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존재의 문제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다라고 쳐요. 시청자 모든 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우리는 112에 신고합니다. 그렇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112 신고해요. 그러면 경찰이 오면 제가 믿는 거는 뭐예요? 그 경찰관이 누구를 지켜준다고 믿는 거예요? 나를 지켜준다는 저를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경찰은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건은 층간소음 사건이라 잠시 그건 좀 빼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건가 하면 층간소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밑에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흔히 원인 제공자. 네. 근데 그거는 몰라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예외적으로 위층에 있는 사람이 밑층에 있는 사람에게 층간소음이 일으켰다고 신고하는 거거든요. 네, 예외적인 케이스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 문을 쾅 이렇게 닫았기 때문에 시끄럽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그게 얼마만큼 시끄러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변론으로 예, 하고 변론으로 하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4층에서 이제 항의했던 약간 하이퍼되어 있는 사람은 내버려둬요. 그냥 4층에 그냥 혼자 있게 해요. 네. 그리고 3층에 있는 그 시끄럽게 만들었다는 그 집에 이제 경찰관이 2명이 출동하는데 네. 1명이 이 가정에 있는 부인과 딸을 지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가정에 있는 남편은 1층에 내려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같이 출동해 있는 B라는 경찰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럼 여기 상황이 끝나면 문제 없는데 4층 남자 바로 내려옵니다. 주머니에 흉기를 들고. 아이고. 그래서 내려와서 여기에 지금 있는 부인과 딸에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서 있던 경찰관을 밀읍니다. 이렇게 네. 밀쳐요. 네. 밀치고 경찰관은 쓰러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흉기를 들고 그 부인에게 공격을 합니다. 네. 그러면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언론의 이야기는 그 지키고 있던 경찰관, 그 밑에 있는 1층에 있는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뛰어내려갔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렇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있는 상황에서 흉기에 찔리고 있는 상황이 고스란히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지켜줄 사람은 그 경찰밖에 없었는데 그 경찰관이 현장을 떠남으로써 여기에 3층의 상황은 그 누구도 이 피해 가족을 막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명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겠죠. 밑에 있는 1층에 있는 경찰이 바로 뛰어 올라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까 3층에 있는 경찰은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1층에 네. 있는 경찰에게. 그럼 1층에 있던 경찰은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뛰어 올라왔어야 되는데 남편은 소리를 듣자마자 뛰어 올라와요. 네네. 그래서 뛰어 올라와서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그 딸이 어머니가 흉기에 찔려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흉기를 찌르지 못하도록 딸이 그 아이고. 흉기를 잡아요. 네네. 잡고 이 남편이 그 흉기를 든 사람을 제압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밑에 있던 1층에 있는 경찰관 2사람 네.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무전을 한다고 잠시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앞에 있는 공동현관문이 땅 닫혀요. 세상에. 그래서 공동현관문이 닫히니 이걸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송계하는 것 저는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열려지지 않으니까 주민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문을 열고 올라가니 이미 상황은 종료. 끝났죠. 그 남편이 그 가해자의 흉기를 제압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오늘 아침까지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흉기에 찔렸던 부인은 의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흉기를 찔렀던 그 찔은 부인에게는 살인, 아직까지는 사망, 전 반드시 사셔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그럼요. 하는데 아직까지는 살인 미수인 것이고 그 딸에게는 특수상해를 적용했다는 변호사님. 칼 갖고 A, B, C를 같이 찔렀으면 고의는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고의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찔리는 그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도 된다라고 인용하고 찌르면 그 전부 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부인에게 찔렀을 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고 남편과 딸에 대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나? 아니거든요. 그 고의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저는 죄명도 되게 불편합니다. 사실상 전부 다 3명의, 저 남편은 뭐 정당방위로 뺀다 할지라도 딸에 대해서도 왜 특수상해인지, 딸에 대해서도 결국 이건 찔른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고의의 문제는 살인 미수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사람이 하이퍼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런 사람이 4층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제압하고 있었어야 되느냐가 너무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4층에 있는 사람을 못 내려오게 그 사람을 지키고 그렇죠.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술 듣기 위해서는 그 문 딱 닫고, 3층 문, 그 집 문 딱 닫고 안에 들어가서 진술 들었으면 이런 문제 없잖아요. 문을 열어놓고 진술을 듣고 있고, 그러니까 위층 사람은 무방비고. 그러니까 4층에 있는 사람 무방비고, 이 3층에 있던 그 피해자, 그러니까 3층에 있던 그 가족들은 부인과 딸은 바깥에 서 있는 상태, 문을 열고 이 경찰관이 한 사람 서 있고 이 남편은 다시 1층까지 내려가요. 거기서 이제 진술을 받고 있으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4층 사람을 지키고 그 사람들이 방 안에 들어가서 진술을 들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까 제가 뭐 그 말씀 드렸죠. 경찰의 존재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 게,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내 생명과 내 신체를 지켜주리라는 지극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는 시민의 신뢰를 조금 저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 때문에 이 사건 보는데 되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예. 위원님, 뭐 경찰 측에서는 뭐 다른 입장 표명 같은 게 있었나요? 뭐 경찰청에서는 이게 인천이었는데요. 제가 뭐 특정 지역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지역은 빼고 인천경찰서장이 정말로 잘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반성하고 있는데, 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이 과잉 진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현장에 출동했는데 무기도 들지 않는 사람이 경찰에게 한두 번 욕하고 침 뱉는다고 테이저건 쏠 때 우린 과잉 진압이라고 해요. 네네. 소위 말하면 우리가 플로이드 사건 봤잖아요. 분명히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진압이 완전히 억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목을 이렇게 눌렀을 때 우리가 이게 과잉 진압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현장은 4층에 있는 그 사람이 3층에 있는 사람에게 흉기로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하는 순간이면 이거는 예비 상황도 아니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살인 미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살인 사건이라고. 그런데 경찰관들은 분명히 테이저건과 권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현장에 존재했던 그 경찰관 테이저건 있었어요. 네. 여기서 테이저건 쏜다고 해서 대한민국 어떠한 국민도 과잉 진압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살인 사건에 정당방위를 할 때 그 살인을 막기 위해서 정당방위를 통해서 공격하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게 정당방위가 안 되느냐? 저는 정당방위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런 순간에 공권력은 절대적으로 강력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시민의 생명이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테이저건과, 감히 말씀드리는데 권총이 있다면 공포라도 쏘아야 되는 것이고 다리라도 쏘아야 이 시민의 생명이 보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경찰에 그는 이해는 해요. 조금만 사용하면 과잉진압이다, 과잉진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경찰이 사용 못했을 수도 있는데,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적어도 현재 부당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이게 살인 현장의 사건이라면 흉기를 들고 있는 가해자에게 테이저건 쏘는 것 국민들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잉 진압이라고 여러 일들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같이 그 경찰관과 저는 동행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범죄 현장에서, 살인 현장에서 경찰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 가해자에게 적극적인 진압을 할 수 있는 용구를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진압 용구를 써야 되지 않느냐. 테이저건이라도 반드시 한 번 해서 진압 안 되면 2번 쏴야 되고 2번 해서 진압 안 되면 3번 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이 믿고 있는 경찰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는데 좀 부디 피해자께서 꼭 회복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예, 이렇게 맞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좀 내용을 또 좀 바꿔볼게요. 저희가 오늘 황당한 변명들의 주제로 좀 얘기를 내려가고 있는데요. 빅뱅의 멤버 탑과 마약을 한 혐의로 이분도 사실 참 많이 오르내립니다. 이름이 자주 들리는데요. 한서희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이 한서희 씨 계속 문제가 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뭐 사실 마약이라는 게 저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마치고 나면 대면적인 어떤 접촉 상태, 만남이 있으면 저는 클럽 같은 곳에서 더 많이 횡행하지 않을까. 지금은 음성적으로 저희들이 직구라 그러죠. 인터넷 사이트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마약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어제 이제 저도 기사를 하나 뭐 좀 썼는데 GHB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게 흔히 말해서 레이프 드럭이라 그래 강간 이제 하는 그런 물건인데 GHB는 우리가 갖고 있는 향정으로 포함해요. 근데 GBL이라 그래서 GHB를 만드는 전구 물질, 앞 단계에 네. 있는 물질인데 요걸 조금만 조정하면 GHB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GBL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나 살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으니까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서희 씨 똑같습니다. 네. 과거에 마약을 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하게 되면 앞에 집행유예가 당연히 실효가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뒤가 실형이 나오면 한서희 씨 재판에서 뒤에 있는 마약의 투약에 관해서 법원이 실형을 합니다. 너 잘못했어. 너 실형해야 돼. 너 구속이야. 라고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 나오면 법정 구속 빵 하잖아요. 되죠. 그렇죠. 법정 구속을 하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러면 반성하고 좀 뭔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굉장히 심한 욕설을 합니다. 네. 숫자가 들어가는 욕설을 네. 하게 되는데 난동을 부렸군요. 예, 예. 그런 욕설을 하면서 이제 재판부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왜 구속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구속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내용. 적어도 법원에서는 당신이 마약을 했다라고 확인하고 법정 구속을 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서희 씨도 법정 모욕죄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황당한 변명 같은 걸 그 과정에서 했었나요? 재판 결과에 대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재판 결과에 대한 뭐 불만의 표시가 너무 황당했다라는 거죠. 아니 재판부에서 재판을 했고 판사의 어떤 판단 영역 속에서 나온 형량임에도 불구하고 판사에게 욕설을 한다? 이건 좀 뭔가 기본적인 어떤 상황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보통 피고인 입장 뭐 해보셔 아시겠지만 분명히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피고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게 굉장히 심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인 어떤 생각 속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거는 그냥 조심스러운 추측이에요. 변호사께서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분명히 실형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형이 나와버리니 순간적으로 누구에게 지금 이 불만을 터뜨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재판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욕설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여하튼 그러나 이러한 어떤 행동 자체가 어떠한 국민도 용납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뭐 소변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 예. 뭐 이건 뭐 조작됐을 수 있다. 내가 변기에 뭐 빠뜨렸다. 예. 뭐 이런 주장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뭐 늘상 있는 이야기인데 뭐 소변 받으러 갔는데 그 소변 용기를 다른 데 터뜨렸으면 다시 받으면 되지. 그걸 그대로 제출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특히 마약 사건들 옆에서 좀 지켜보면 되게 다양하고 되게 이렇게 이상한 말 많이 합니다. 이상한 말 많이 하고 나는 그게 마약인 줄 모르고 뭐 이렇게 투약했다라는 경우도 있는데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는데 정신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보통 뭐 쭈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뭐 초식을 어떻게 잡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전형적인 마약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보통 소주 먹고 소주가 아닌지를 모르지는 않잖아요. 이게 소주다 알죠? 알죠. 먹고 근데 그게 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난 물인 줄 알고 소주를 먹었어. 물인 줄 알고 소주를 먹었으면 그 사람은 심신상실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들을 하고 있다. 지금 뭐 바깥에서 지금 우리 작가님들하고 우리 PD님 계시는데 소주하고 물맛하고 다르지 않나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황당한 변명 얘기 나누고 있는데 또 황당한 변명 나오는 곳이 또 이곳이죠. 바로 도로 위. 도로 위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사건 동영상을 봤는데요. 네. 이렇게 고속도로 이제 도로예요. 도로에 툭 가다가 이렇게 차가 쿵 부딪혀요. 부딪히면 이 부딪히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쭉 가요.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핑계 대는가 하면 저 초보예요. 저 초보라서 브레이크 잡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나오면 안 되죠. 차를 끌고. 그런데 이게 왜 거짓말인가 하면 앞에 이게 퉁 부딪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앞에 가다가 앞에 차가 한 대 이렇게 쓰가 있어요. 여기서는 뒤에서 브레이크 밟아요. 그 뒤에는 불이 빵 들어와요. 제가 이거 동영상 보면서 여기서는 브레이크 밟았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 브레이크 밟는 거는 운전 중에 기본이고 브레이크 밟는 걸 몰랐으면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탔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약간은 이해되지 않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쓰면 좀 약간 얼굴이 두꺼운 듯한 변명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어떤 변명들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서도 오히려 이런 상황을 범죄 후에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즉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게 선처를 구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우리가 도로 위에서의 변명 얘기하다 보니까 뺑소니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고 난지 몰랐다. 이거 단골 핑계잖아요. 난 네. 몰랐다. 그래서 네. 그냥 간 거다.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통용됐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원래 운전을 했을 때 고의가 있어야 그 고의를 처벌할 수 있는데 퉁 부딪힌 것 자체를 몰랐으면 사실 이게 진짜 몰랐을까? 사실 범퍼 뒤쪽에 살짝 들어가는 스크래치 정도 나오면 모를 수 있는데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은 CCTV가 다 존재를 해요. CCTV가 존재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이런 말이 찍혀요. 부딪혔네? 이래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거 있죠.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이제는 옛날과 달리 기본적으로 CCTV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부딪히지 않는 이야기들, 몰랐다는 이야기들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거짓말이라는 게 명명백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반드시 그 사고의 정황은 CCTV가 확인해 줄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도 좀 이렇게 낯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변명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님 또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술을 먹어서 그랬다. 저는 근데 사실 모든 사건에 사실 단골적으로 등장하죠. 술을 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김에 그랬다. 내가 그랬어? 내가 내가 어제 정말 그랬는 거야? 필름이 기억나지 끊겼어. 않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제가 이 경험이 있으면 조금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좋은데 제가 술을 진짜 먹지 않습니다. 제가 한 잔도 먹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요. 보통 술을 먹었을 때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블랙아웃이라는 상황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은 절대로 아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술을 먹었다고 무조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 범죄 자체가 고의가 없어서 범죄가 조각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음주가 되었는지는 우리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소주 한 잔 먹고 나 완전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변명은 아예 애당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변명일 그렇죠. 것이고 뭐 술을 먹었을 때 주위 사람들 정황과 그다음에 그 사람이 행동했을 때 사리 판단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성폭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있는 사건도 똑같은데
이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갔다라고 자기는 주장을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야? 엘리베이터 딱 타자마자 5층부터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옥상의 제일 높은 층을 누르는 게 맞는데 주저하지 않고 5층을 누르는 모습은 분명히 5층을 가기 위해서 갖는 거지 절대로 11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다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당사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재자가 없었어요. 옛날에 CCTV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피고인의 주장에 상응할 수 있는 그거와 반대되는 여러 가지 CCTV 증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술 먹고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변명 자체는 이제 2020년에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왜 주치감경 뭐 이런 거 있고 뭐 심신미약, 심신상시 주장하면서 뭐 단순히 몇 번 정신과 기록 같은 거 정신과 약 받은 적 있다 이런 걸로 감경 주장하는 거 사실 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럼요. 사실 이게 형법 10조에 나와 있는데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옛날에는 무조건 감경한다였는데 이제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고 심신미약이란 그런 거예요. 어제도 아팠고 오늘도 아팠고 내일도 아픈 사람이 일반인들보다 사리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비난 가능성이 적다라고 해서 형을 낮추어지는 거지. 어제도 멀쩡했고 오늘도 멀쩡하고 오늘도 멀쩡하고 내일도 멀쩡하게 살아갈 사람이 그 범행 당시에 나는 심신미약이었어요 라고 주장하는 것 그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김성수 사건에서 저도 굉장히 크게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네. 대한민국에서도 판사가 이걸 규범적으로 판단하거든요. 네. 그 재판을 하는 판사님이 6개월 전에 일어났는 그 시점에 그 피고인이 심신미약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규범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는 거라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사법, 의사, 병원, 의사 법정을 하나 만들어서 적어도 심신미약의 판단은 그 법정에 있는 의사들이 그러니까 일반 의사들은 심신미약의 개념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심신미약을 판단하는지도 정확하게 몰라서 의견서만 그냥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법원 안에서도 이러한 어떤 정신을 판단할 수 있는 심신미약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가 전문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원. 그래서 심신미약만 심신상실만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그 판단을 근거로 이 본안 판단에 도를 수 있는 어떤 법원도 이제는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복잡다기한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이키아트리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그 사이키아트리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라이트란 단어를 써요. 네. 뒤에 가볍다. 우리가 뭐 코카콜라 특정 브랜드 죄송합니다. A 라이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그 당이 없는 이런 그렇죠.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라이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사이코패스란 정신질병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정신과 질환의 본래적 의미의 정신병은 아니지만 정신과 질환으로서 그래서 사이키아트리란 말을 썼는데 그러한 정신과 질환과 유사한 경우도 분명히 법원 안에서 판단해서 이 사람에게 어떠한 형량을 판단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뭐 가끔 요새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사이코패스 오늘 저 PD님하고도 그런 말씀 나누었는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조금 해서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사법 병동이 병동이 아니라 사법 법원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의사가 있는 법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승 의원님과 함께 황당한 변명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위원님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앞으로 그러지 말라 내지는 이런 게 의미 없다 한 말씀 좀 정리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진정 어린 반성과 변명 어린 반성은 전혀 다릅니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반성은 절대로 법원에게 역효과 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특히 요번 같은 어떤 과거의 살인사건을 보면 법원에게 막 반성문 쓰잖아요. 그럼 법원에게 반성문 쓰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입장에서도 법원이 반성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되는 것이고 그냥 변명에 일관된 반성은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의 저희 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범 뉴스 오늘도 승재현 연구위원님과 함께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함께해 주신 승재현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데일리송 소개합니다. 김건모의 핑계를 선정했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얼버무리는 말들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며 상대방과 스스로를 기만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본인도 훨씬 속 시원하지 않을까요? 생생법률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